두 나라 정면 충돌의 신호탄은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폭격이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 7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숨졌습니다. 이란은 곧장 공습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강력한 보복을 공언해왔습니다. خواهد شد قطعا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هتر از هر کسی میدونه که این نوع جنایت‌ها و عبور از قوانین بین‌المللی پاسخ خودش رو به موقع خواهد داشت. 중동 지역의 확전을 경계했던 분위기가 급 반전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스라엘도 맞불을 놓으며 한층 전운이 짙어졌고 צה"ל יודע להתמודד גם עם איראן בהתקפה ובהגנה.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면서 전쟁 확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대표적 앙숙인 두 나라 갈등의 뿌리는 지난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란의 혁명 정부가 이스라엘을 이슬람의 적으로 규정하며 레바논과 예멘 등에서 반이스라엘 성향 무장단체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이스라엘이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란의 핵미사일 관련 인물들을 여럿 암살하며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과정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이 이스라엘군을 공격했고 결국 두 나라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란이 이슬람 강경파의 굳건한 지배를 받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보수파인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만큼 앞으로 전면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5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감행한 공습. 드론이 185대, 순항미사일이 36기, 지대지 미사일이 110기 동원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이중 99%를 요격했다지만 이란의 정교한 공격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로켓 추진력으로 날아가다 목표물에 떨어져 폭발하는 탄도미사일을 동원하며 군사적 능력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큰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대부분 자국산입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3,000기 이상 보유했고 상당수가 사거리 2,000km라고 추정합니다. 비행거리 2,000km가 넘는 드론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 중동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중동의 대리 세력에 지난 10년 사이 더 정교해지고 강력해진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부품 거래에 대한 국제제재는 2015년 이란 핵 합의에 따라서 지난해 10월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란은 러시아, 중국과 탄도미사일과 부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됐지만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은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이스라엘 요구로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러시아, 중국의 입장차는 이번에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If Iran or its proxies take actions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further action against Israel, Iran will be held responsible. Настоятельно призываем Западный Иерусалим последовать его примеру и отказаться от практики провокационных силовых действий, акций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은 긴장을 완화할 시기라며 각국이 진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t's time to step back from the brink. It's vital to avoid any action that could lead to major military confrontations on multiple fronts in the Middle East. 주요 7개국 정상들도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중동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란의 전례 없는 공격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동시에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work to stabilize the situation. We call on Iran and its proxies to cease completely the attacks. All parties should exercise maximum restraint.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에서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도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스위스를 통해 이란 정부를 접촉한 사실을 공개하며 확전 방지를 위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전 세계 석유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이 또 한 번 전쟁 위험에 휩싸이며 세계 경제에도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불이 붙은 국제유가 오름세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기름을 붓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초 72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최근 85달러 선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대표적 산유국인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에 나설 경우 공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도 국제유가 폭등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의 좁은 해협인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는 중동 산유국의 핵심 수출 통로입니다. 이 지역이 봉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국제유가가 1배럴에 130달러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고 한다면 글로벌 석유 수급 자체가 아주 타이트해지고 그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란이라는 초대형 산유국이 들어가서 당분간은 이런 유가가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물가를 밀어 올리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경우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접시에 예쁘게 담은 과일 뷔페를 차려주자 원숭이들이 정신없이 달려듭니다. 로프리의 원숭이들은 한때 관광객을 모으는 도시 명물로 꼽혔습니다. Well, my husband enjoys the monkeys so much. It was one of the things he looked forward to most about going to Thailand. And so when we heard this festival was happening while we were here, we had to come. 하지만 개체수가 급증하고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자 굶주리게 된 원숭이들이 돌변했습니다. 수십 마리씩 무리지어 다니다 패싸움을 하는가 하면 먹이를 뺏기 위해 상점에 침입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일까지 생긴 겁니다. Some customers are scared to come here because they are worried about getting bitten by the monkeys. 지난달에는 음식을 뺏으려는 원숭이 때문에 넘어진 여성의 무릎이 탈구되고 한 남성은 원숭이의 공격으로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중성화 수술도 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태국 정부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보호종인 원숭이를 새총과 철장을 이용해 대거 잡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เพราะฉะนั้นสิ่งที่มันเกิดเนี่ยผมไม่อยากให้มันเกิดไม่อยากให้คนจะต้องไปทำร้ายลิงแล้วก็ไม่อยากให้ลิงต้องมาทำร้ายคน 로프리 지역 원숭이 10,000마리 가운데 당국은 시가지 주변에 공격성이 강한 2,500마리를 우선 포획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 곳곳에 우리를 설치하고 원숭이들을 포획한 뒤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거쳐 로프리주 원숭이 공원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최근 미국 연구팀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수심 150m의 깊은 바다에서도 생기를 잃고 하얗게 변한 산호들이 확인됐습니다. 수온이 오르면서 산호와 공생하던 작은 조류가 사라져서 나타나는 백화현상입니다. 이대로 백화현상이 계속되면 성장이 멈추고 결국 폐사하게 됩니다. The bottom layers of the ocean, even though they're colder, they are also warming, same way that the top layer is. 얕은 바다에선 이미 지난달부터 광범위한 지역에서 백화현상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대규모 백화현상은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해양 열파 현상이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Between 80% to 90% of the ocean that recorded marine heat waves. The marine heat waves have a very strong influence on coral bleaching.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도 바다가 식을 줄 모르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난달 극지방을 제외한 해수면의 평균 온도는 21.07도로 역시 3월 기준으론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몇 주 안에 수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산호가 대규모로 폐사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지난 8년간 5번의 대규모 백화 현상을 겪었지만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수온이 정상화되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에 호주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960년대 단 99대만 만들어진 고든 킵을
심플한 그릴과 헤드라이트가 단단한 인상을 주는 고성능 스포츠카입니다. 이 차엔 비밀이 있습니다. 보닛안에 전기 모터가 장착돼 있습니다. This one had a new lease of life because it had an electric motor put into it. I don't think it really would have. It wouldn't have been out and being used if it hadn't have had that happen. So. 지금 봐도 여전히 아름다운 오스틴 힐리가 런던 시내를 질주합니다. 역시 엔진을 전기 모터로 교체하면서 경제적인 이득도 얻었습니다. 일반 노후 차량을 몰고 시내에 들어가려면 배기가스 요금으로 하루 12.5파운드, 우리 돈 2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독일의 상징적인 스포츠카 포르쉐 911. 4.2리터 가솔린 엔진을 품었던 제규어 E-타입. 대부분의 클래식 자동차는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I think actually if people want to just enjoy their, particularly in cities, their classic in cities and keep it clean and keep it cheap and keep it maintenance free on the whole, then yeah, an electric motor does make a lot of sense. 하지만 모두가 자동차의 심장을 바꿀 준비가 돼 있진 않습니다. 60년대 후반에 제작된 이 트라이엄프 TR5에는 잘 관리된 가솔린 엔진이 얹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자동차 배기음을 운전이 줄 수 있는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게다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배기가스는 전성기에 이미 대부분 배출했고 지금은 운행 기회 자체가 적다는 겁니다. It may become a thing we have to do in years to come if you want to take a car like this out on the road. But if those of you who've experienced that six-cylinder exhaust note, you probably really wouldn't want to do it. 여전히 대부분의 클래식카가 내연 기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클래식카의 전기 개조는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맞은 클래식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YTN 권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뿐 아니라 소규모 정비 사업에도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길어진 부동산 침체 여파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절벽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올해 30만 구 수준이던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매년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특히 수도권이 심각한데 수요가 많은 서울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향후 입주 물량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주택 인허가 수치도 감소 추세입니다. 서울은 지난해 인허가 실적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인허가가 반토막 이하로 줄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분양 물량이 올해부터 조금씩 줄면서 3년 정도 사이에 입주 물량도 줄어들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 1년 가까이 상승세인 전세값을 자극할 수 있고 향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급 부족으로 내후년부터 주택시장에서 과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 임대료 상승이나 매매 수요 유입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수급 불균형을 낳게 되는데요. 핵심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은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일관적인 공급 확대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서울시청 앞에 노란 물결이 일었습니다. 노란 리본부터 노란 나비까지 시민들은 혹여 떨어질라 고이 간직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당시 8살이었던 학생들은 어느덧 희생자들과 비슷한 나이로 성장해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이 세월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존경은 갖고 있는 상태예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대학생들에게도 또래들이 희생됐다는 아픔은 여전히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에 되게 큰
불신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이 국가나 우리 사회 어른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태원과 오송에서도 참사가 되풀이된 만큼 언제쯤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할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매번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저희는 국가는 없었어요. 제일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요. 그래서 어른들로서 정말 미안한 감을 갖고 있어요. 시민들은 다시금 그때 아픔을 잊지 않겠노라 다짐해봅니다. 그날 우리가 가졌던 마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미안하다고 했던 마음을 좀 다시 되새겨가지고 오늘 10년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에서 다 각자가 되돌려보고 참사 당일인 오는 16일엔 참사 해역에서 선상 추모제가 열리는 등 전국 곳곳에선 10주기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연구실 CCTV를 50배속으로 돌린 화면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여러 대의 로봇이 무언가를 쉴 새 없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실험을 통해 국내에 아직 없었던 광학 특성의 나노 입자를 개발하는 중인데 중요한 건 세부적인 실험 내용을 AI가 판단해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물질이 어떤 건지 그 결과값만 사람이 입력해 놓으면 최적의 실험 경로를 AI가 찾아서 지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 같은 원리인데 그 효율성이 엄청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합성해 딱 맞는 결과물을 찾아내기까지 사람이 10,000번 정도 시행착오를 해야 할 것을 AI는 200번 시도 끝에 찾아냈습니다. 실험 조건 우리가 모릅니다. 이 타겟 소재가 여기 있다고 그러면 몰라도 처음에는 랜덤하게 이렇게 한 4개 정도만 찍더라도 찍고 나서 얘가 이 각각에서 실험의 합성과 물성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고 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면서 다음 실험 조건을 얘가 여기, 다음 여기, 즉 최종 목적지에 가까운 근접해서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실험을 로봇이 하다 보니 연구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편차 없이 일관성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인 연구실은 국내에 없었던 태양전지 활성층용 은나노 입자를 개발해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연구실이 이제 일반적인 연구자들이 모두 사용해야 하는 그런 R&D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연구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진은 무인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부하나 화재 등의 사고를 초기에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재료과학 국제저널 2곳에 실렸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남녘에서 불어온 봄바람을 타고 날씨보다 마음이 따뜻한 강진에 꽃구름이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연한 홍자색으로 피어나 진짜 봄이 왔음을 알리는 서부 해당화입니다. 왔는데 날씨도 좋고 꽃도 이쁘고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상충객들은 연신 셔터를 누리며 완연한 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귀를 간지럽히는 봄바람에 꽃비가 내립니다. 꽃 대골 아래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화사한 봄을 만끽합니다. 너무너무 강추하죠.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제 시간이 된다면 또 한번 해당화 다 지기 전에 또 한번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주위 경치도 좋고. 중국에서 들여온 서부 해당화는 심기 시작한 지 44년 만에 200여만 그루로 늘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로 이름난 영랑 김윤식이 태어난 곳입니다. 영랑 김윤식의 생가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 모란이 앞다퉈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랑으로 대표되는 시문학파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기념관과 세계 모란 공원에도 형형색색의 모란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서부 해당화와 모란, 그리고 하나 둘씩 피기 시작한 철쭉 등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의 봄꽃 잔치는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그룹 세븐틴이 영국의 최대 음악 축제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 무대에 섭니다. 메인 무대인 피라미드 스테이지에 서는 K-팝 그룹은 세븐틴이 처음입니다. 세븐틴은 독일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 베를린에 간판 출연자인 헤드라이너로 초청되며 저력을 뽐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에 입성해 지난해엔 아시아 아티스트 최초 헤드라이너로 코첼라를 장악한 블랙핑크. 블랙핑크를 시작으로 전 세계 유명 페스티벌에 K-팝 아이돌 모시기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룹 르세라핌과 에이티즈는 코첼라 출연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스트레이키즈는 매년 수십만 관객을 끌어모으는 롤라팔루자 시카고에 헤드라이너 출연이 확정됐습니다. K-팝 아티스트가 미국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로 서는 건 BTS J-Hope,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그룹 아이브와 비추어 역시 롤라팔루자 무대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페스티벌에서도 이제 K-팝 그룹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그들의 라인업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관심의 증가, 수익이 증대, 그리고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을 무대에 세운다는 명분을 얻는 것이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무대에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서로 윈윈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페스티벌을 찾는 대중들은 생동감 넘치는 노래와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만큼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는 K-팝 그룹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너랑 내가 합치지 않았다면 둘 다 모두 죽었을 거야. 의문의 기생생물들이 인간의 몸을 지배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기생수 더 그레이. 일본 만화 기생수 원작으로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첫 주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리즈 1위에 올랐습니다. 인간과 인간 외의 다른 생물의 공존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어떤 묵직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사실 공존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크리처물이 글로벌 OTT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 12월에 공개된 스위트홈은 한국 드라마 사상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탑10 월드 랭킹 3위까지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시즌2에 이어 올 여름에는 시즌3가 계획될 만큼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박서준, 한소희 주연의 경성 크리처도 넷플릭스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처물이 선전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볼거리가 풍성한 한국 콘텐츠의 장점을 꼽습니다. 아이돌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한국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액션이 굉장히 잘 디자인이 돼 있다 그래야 되나? 서양 크리처물에서 볼 수 없는 다이나믹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마치 이제 어떤 안무처럼. 사회 곳곳에 집약된 갈등 구조를 현실적이고 섬세하게 풀어내는 특유의 감성이 전 세계 시청자에게 통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사람 내음 나는 그런 이야기라거나 한국 콘텐츠만의 감성이 결국은 인류 보편적인 감성으로 세계 관객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VFX 기술 등 세계적 수준의 특수 효과도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뭐 아시아 최강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 아시아권에서 만들어지는 상업 영화는 그 한국 그 CG가 많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륙에서의 할리우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을 경험한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발판 삼아 탄탄한 경쟁력을 키워온 것도 한국 크리처물 흥행몰이의 한 이유로 분석됩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부코상의 영예를 나눈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입니다. 수상 이후 전 세계 독자의 관심을 받으며 40여 개국으로 판권이 팔려나갔습니다. 2022년 부코상과 지난해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는 11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3대는 올해 부코상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수지 작가는 2022년 아동문학의 노벨상인 안드레센상 그림책 부분에서 수상을 했고 올해는 이금희 작가가 글 부분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작가는 지난해 일제강점기 이주 여성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 미국 노틸러스 출판상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이잖아요. 그것들이 외국 독자들에게 가서 어떤 보편성이 있으니까 그 책을 이렇게 그 책에서 보편적인 어떤 감동을 느끼고 이런 것들 또한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기분 좋은 일이었고, 해외 문학상의 후한 평가와 함께 독자의 관심도 크게 늘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문학 작품을 출판하겠다며 번역 지원을 요청한 건수도 2014년 이후 10년 만에 2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해외 출판사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번역을 지원하는 민간재단이나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번역 작품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해외 출판사가 원하는 작품을 선정해서 저작권 계약을 맺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능한 번역가 발굴과 함께 이들의 창작 의욕을 높여줄 다양한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우리 작품의 해외 진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출판협회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일도 필요합니다. 문학의 토대는 독자라는 점에서 책 읽는 분위기 조성 등 독서 저변을 넓히는 일도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